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10월 15일자 시사위크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그중에서도 특히 대출 규제 강화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정부가 왜 이런 대책을 내놨는지, 또 야당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지 그 배경과 전망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짚어볼게요. 특히 주택시장에 관심 많으신 분들 오늘 이야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정부가 또다시 강력한 부동산 대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최근 서울하고 경기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가 좀 가파르고 거래량도 확 늘어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했다. 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된 건가요? 네, 이번 대책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규제 지역 확대, 또 하나는 대출 규제 강화,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규제 지역을 확 늘렸습니다. 서울 전역하고요. 경기 12개 지역, 여기를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과열 지구로 새로 지정했어요. 이 지역들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도 묶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아, 이건 정말 강력한 조치 아닌가요? 실거주 목적 아니면 거래 자체가 거의 막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토지나 주택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허가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역에 진짜 살 사람이 아니면 집 사기 어렵게 만들어서 뭐랄까 투기 수요 유입을 아예 막겠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특히 고가 주택 관련해서요? 네,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보통 주담대라고 부르는 거요. 이 한도를 주택 가격대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한데요. 근데 15억에서 25억 원 사이 주택은 4억 원으로 줄고요. 25억 원 넘는 초고가 주택은 이제 2억 원으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2억 원이요? 대출이 최대 2억이라니. 네, 그렇죠. 이건 뭐 고가 주택 중심으로 상급지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를 좀 억제하겠다, 이런 목표가 아주 뚜렷해 보입니다. 이게 그럼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상급지로 옮겨가기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리고 전세 대출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고요? DSR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전세 대출 받을 때 내는 이자 상환액 있죠. 이것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계산할 때 포함시키기로 했어요. 아시다시피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데, 여기에 전세 대출 이자까지 더해지면 다른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주담대 심사할 때 적용하는 가산금리, 그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기존 1.5%에서 3%로 2배 올렸고요. 은행들이 주담대 관료에서 위험 가중치 적용하는 시점도 앞당겼습니다. 와, 정말 전방위적으로 조이네요. 가계부채 관리하면서 투기 수요 잡겠다는 정부 의지가 아주 강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뭐 예상대로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는 바로 반발하고 나섰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주택 완박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반발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거죠. 이번 대책이 자금 부족한 청년이나 서민들 내 집 마련 기회를 아예 막아버리고, 또 대출 막히면 사람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전세 난민만 만들 거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게다가 규제 없는 다른 지역으로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 나타날 거고, 오히려 정부가 여기 사야 한다고 콕 찍어주는 부작용만 나을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령 설포한 거다. 이건 뭐 실패한 문재인 정부 정책 그냥 따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야당 주장은 이 규제가 투기꾼만 딱 잡는 게 아니라 어쩌면 애꿎은 실수요자들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사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과연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투기 수요만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을까? 그 과정에서 자금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겪을 어려움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정치적인 공방을 떠나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느낄 어려움에 대한 논란이라고 봐야 합니다. 기사에 나온 시장 전문가들 전망은 좀 어떤가요? 단기적으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지. 네, 단기적으로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니까 거래량이 좀 줄고 가격 상승세도 일단 주춤할 거다, 이런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또 특정 가격대나 특정 지역으로만 거래가 몰리는 가격 왜곡 현상 같은 부작용도 피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이 좀 많습니다.
결국은 고가주택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랑 서민이나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과제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맞추느냐, 이게 이번 대책 성공의 관건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살펴본 기사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정부는 가파르게 오르는 집값, 특히 고가주택 중심의 과열을 잡기 위해서 규제 지역 확대하고 아주 강력한 금융 규제 카드를 동시에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나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이게 자칫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고 시장에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기사에서 이번 대책의 목표 중 하나로 비생산적인 부동산 투기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 경제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만약 이 정책이 정부 의도대로 자금의 흐름을 바꾸는 데 성공한다면, 혹은 실패한다면, 이게 단순히 주택 시장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가 말하는 그 생산적인 투자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그 기준은 과연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거리를 남겨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